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건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겉으로는 부족할 것 없다고들 했지만 실상은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썩어들어 가는 시간이었죠.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작이 사랑보다는 안정감이라는 단어에 기대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선 콘서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피아노 연주자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고 남편은 행사 기획사에서 실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죠. 단정한 인상에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꽃바구니와 함께 건넨 편지 한 장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는 항상 저를 아껴주었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묻어났죠. 그렇게 6개월 만에 상견례를 마치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조금씩 드러났어요. 남편의 집안은 두 형이 모두 의사이고 형수들 역시 의사였어요. 반면 저는 음악 전공자로 연주는 했지만 고정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제 소개를 받자마자 우리 며느리감은 의사여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형님들은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무직은 무직이지 않느냐며 비웃듯 말했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고 나이 차도 꽤 있는 형님들이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의가 무례한 말들에 침묵으로 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해마다 여름 휴가를 하와이로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도 저만 제외한 채 다녀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저만 직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형님들 말로는 능력 없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둘째 동서가 실수로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 덕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을 든 채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두 동서, 그리고 고부지간의 우정, 하와이에서 꽃피 다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핏대가 솟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좀 더 어머니 기분을 맞췄더라면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친정아버지의 유산과 그것을 둘러싼 시댁의 민낯이 드러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결혼 끝까지 갔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 여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던 빗속에서 커브길을 돌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어요. 트럭도 빗길에 미끄러진 탓에 아버지 차량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 전 집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말이었어요. 당시 남편에게 연락하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남편도 다행히 곧바로 달려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오빠와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의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사고 당일 오후에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올곧던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수 있다니.
그때부터 저는 상복을 입고 일주일간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시댁에도 당연히 연락을 드렸고 시아버지와 두 아주버님은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두 동서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았고 그 흔한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둘째 동서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엔 하와이행 비행기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들. 단란한 고부지간 하와이에서 꽃피다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작년 그때도 하와이였고 올해도 똑같이 하와이. 그것도 제 아버지 일주기를 맞아 납골당에 다녀오던 그날 또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뻔뻔하고 잔인한 일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동서들이 웃으며 던진 능력 없는 내가 우리랑 같냐는 말이 그날 이후 제 귓가를 떠나질 않았어요. 화를 참을 수 없어 묘지 밖으로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실토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고요. 너는 어차피 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2번 찔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건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조금 더 맞췄더라면, 어머니 비위라도 잘 맞췄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말이 그의 진심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으로 가서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연락을 수십 통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시어머니가 하와이에서 돌아온 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거실엔 여행 캐리어가 널브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까맣게 탄 팔을 걷은 채 짐을 정리하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당황한 표정이 스치더니 이내 본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왜 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더는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처음엔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았다. 짐을 정리하던 손길이 잠시 멈췄고 까무잡잡하게 탄 팔뚝을 걷은 채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내가 어쩐 일이니? 나 바쁜데. 불쑥 찾아와서 뭐 하러 온 거야?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이 집과 영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하, 너 참.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이혼은 장난이 아니야. 너 같은 애가 어디 가서 다시 시집이나 가겠니? 그런 재능으로 뭐 밥 벌어먹고 살겠어?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다. 작년과 올해 하와이에서 찍힌 사진들. 시어머니와 두 동서가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는 그 장면. 작년 아버지 장례식 때 왜 안 오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번에도 일주기 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었네요. 그게 가족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간 건 이해해요. 그런데 알고도 올해 또?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요.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이내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말했다. 뭐 너도 같이 가고 싶었겠지. 근데 네가 낄 자리는 아니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다 의사야. 너는 뭐니? 무직이잖아. 누가 너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겠니? 돈 한 푼도 안 보태면서.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그렇군요. 제가 무직이라서 하와이도 못 가고 아버지 장례식조차 그런 이유로 외면한 거군요. 그런데 그 둘째 형님, 한국대 병원에서 근무 중이시죠? 그 병원의 전 원장이 제 아버지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이제 그 자리는 아버지의 후배분이 맡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의 결정권자는 제 오빠예요. 오빠가 원장님께 말만 하면 둘째 형님은 바로 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더니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마룻바닥에 엎드리듯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이야, 제발. 제발 우리 둘째 며느리 쫓아내지 마라. 걔 수입 없으면 우리 둘째 집은 망해. 애들 교육비며 뭐며 다 걔가 벌어와.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들, 행동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 편 들어주지 않았고 동서들까지 몰려와서 절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와이 사건은 선을 넘었어요. 제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유산만 해도 300억이에요. 제 몫으로만요. 돈 없다고 무시하셨죠? 근데 저 돈 많아요. 다만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뜯길까 봐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정말 네가 그 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서방이랑 다시 잘 살아볼 수 없겠니? 내가 다 용서할게. 우리 가족이잖니. 나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 돈 어머니께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를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을 그만두게 된 둘째 동서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히 사라졌다. 공식 발표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빠가 병원장에게 직접 정중히 사실을 전달한 결과였다. 당시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 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병원 시스템에서 빠졌고 새로운 의사가 그 자리를 메웠다. 물론 시어머니는 뒤늦게 내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듯 호소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우리 이서방은?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전 둘째 형님이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의사로서 해선 안 될 일이란 것도요. 그걸 덮고 계속 진료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몇 초간 말을 잃었다가 결국 쏘아 붙였다.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내가 괜히 너 무시한 게 아니야. 정이 없어. 정이. 내가 우리 가족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니? 나는 한참을 웃지도 않은 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저 가족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남편 따라 붙은 무직 며느리였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진짜 남도 아니게 살아드릴게요. 그 이후 큰 동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과도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나의 폭로를 두려워해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먹었더라고 했다. 그녀가 과거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시어머니 앞에서 날 가리켜 기생오라비 딸 같다며 웃던 순간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녀는 그런 말들을 한 기억조차 없다고 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쉽게 잊는 법이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매달렸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진심이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진심을 이해했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은 안 나왔을 거야. 나는 당신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 그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지만 당신도 결국 그들과 같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문을 나섰다. 이혼 이후 나는 친정에 돌아와 복지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여전히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돕고 때로는 자선음악회 연주도 맡았다. 오빠는 정기적으로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났고 어머니는 재단의 회계와 복지 대상 선정 일을 하셨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고아원 아이들을 만나 피아노를 가르쳤다. 처음엔 어색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며 내 손을 잡고 웃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눈물이 핑 돌았고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였구나. 그들이 무시했던 무직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둘째 동서가 병원을 떠난 뒤 시댁은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가 버텨온 경제적 중심이 흔들리자 이서방도 점점 무너져 갔다. 자녀 학원비, 대출 상환, 명품 소비 습관까지 모두 그녀 수입에 의존해왔던 이서방 부부는 마치 급격히 산소가 줄어든 수조 안의 물고기처럼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조용히 속삭이는 말투였다. 라이야, 너네 집에 혹시 이서방 자리 하나 줄 수 있겠니? 오빠가 병원 운영하니까 그냥 상담실 쪽으로라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내 인생에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걸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오빠가 병원 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그동안 둘째 동서가 은폐해온 의료사고 관련 자료를 정식 기록으로 회의에 붙였다. 심지어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건까지 포함되었고 병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게 됐다. 물론 이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른 것이었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병원 내부 관계자들은 모두 알았다. 누군가가 결심을 했다는 걸. 그동안 조용히 당해오던 사람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걸 말이다. 그 즈음부터 내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 묵묵히 지나쳤던 친척들, 과거 피아노 연주회에서 만났던 음악계 지인들까지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나의 결단에 놀라워했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다. 특히 한 문화재단 이사장은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자네처럼 조용하고 진중하게 음악을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사회에서 자네를 재단의 예술감독으로 추천했네. 나는 감격했다. 한때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비웃던 나의 전공, 나의 직업. 그 음악이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매주 작은 음악회를 기획했고 재단의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매일 밤 감사했다. 그런 내 소식을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듣게 되었는지 또다시 집 앞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양손에 무거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새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한 채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문을 열자 고개를 숙였다. 라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지. 진짜 그땐 몰랐어.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다. 나 좀 용서해다오. 우리 이서방도 요즘 정신 못 차려. 맨날 술만 마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다. 그것은 마치 늦은 후회의 상징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누구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다시는 저를 무시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나는 마지막 말을 삼켰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그 누구도 불쌍해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러난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음악재단의 일에 더 집중했다.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쁜 일정이 이어졌지만 그 바쁨이 내게는 구원이자 해방이었다.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지를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삶.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큰 동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내가 음악재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단 사무국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라이 모 씨는 전 시댁 가족의 인맥을 통해 예술계 활동을 이어오며 가족 간 금전적 분쟁을 외부에 누설한 인물입니다. 공익 사업을 표방하는 재단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메일은 곧바로 이사장에게 전달되었고 나는 이사회에 소명하러 출석해야 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설 때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내가 그간 살아온 시간들이 허투루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에 침착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년간 음악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모하다고 주변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제 신념은 분명합니다. 음악은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야 할 기회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다가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왜곡해 흠집 내려는 시도는 우리 재단의 철학과 더 어긋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명확합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묘한 씁쓸함이 번졌다. 어째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나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토록 많은 악의와 에너지를 쏟는 그 심리는 무엇일까? 단지 내가 그들의 기대만큼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 뒤 큰 동서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우리 집안 망쳐놓고도 당당하냐? 애들이 너 욕하는 거 모르지? 걔들도 이제 엄마 닮아 뻔뻔한 것들 될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더는 당신 말을 듣고 울어줄 시간 없어요. 당신 말 속에는 어떤 진실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욕설을 뱉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소리도 없이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날 이후 큰 동서에게서 오는 전화는 모두 차단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나를 향해 비난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변에 퍼뜨렸고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삶은 그들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만큼 연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나를 더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지만 나는 매번 그 생각들을 건반 위에 눌러 담았다. 그러면 거짓된 말들도 헐뜯던 시선들도 음악의 흐름 속에 사라져 버리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나의 일상을 또다시 흔들었다. 받자마자 들려온 음성은 익숙하면서도 의외였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라이야, 나야. 내 시어머니. 미안해서 전화했다. 할 얘기가 좀 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내 집 앞에 나타난 그녀는
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말라 있었다.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서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시선을 내보이며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난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너무 얕봤어. 하지만 지금 나 좀 살려줘. 나 집도 다 잃고 이서방도 이혼하겠다고 집 나갔어. 순간 내 가슴 속에 오래 묵은 감정들이 요동쳤다. 고통도 분노도 아닌 일종의 연민이었다. 그녀가 짓밟았던 나날이 떠오르면서도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할 힘조차 없는 그녀의 모습이 서글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었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제 삶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고 어머니에게 남은 존엄을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한참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끝내 열지 않았다. 그 울음에 흔들릴 만큼 나는 다시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은 나는 조용히 악보를 펼쳤다. 이번엔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에서 연주할 동요 모음곡이었다. 순수하고 따뜻한 음들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삶의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와이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따가웠지만 그 안에서 나는 묘한 평온을 찾고 있었다. 음악회 준비는 한창이었고 아이들과의 연습은 늘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내게 연주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순수함, 집중, 그리고 진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물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와 울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내 모습을 닮아 있었다. 단단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던 그 시절의 나. 그녀의 사정을 외면하고 돌아선 내가 정말 냉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은 자꾸만 되풀이되며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 요즘 병원 다니는 것 같아. 큰 삼촌한테 들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대. 그 말은 내 안에 어떤 벽을 무너뜨렸다. 결국 나는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주소는 큰아들이 알려주었다. 작은 시립병원, 어딘가 쓸쓸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와이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릿하고 공허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는 결국 올 줄 알았어. 착하니까. 너무 착해서 탈이지 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침묵 속에 머물렀다. 말 대신 그녀의 숨결과 기침 소리, 심장 모니터의 B- 소리가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내가 다 망쳤지. 내 아버지도 내 남편도 다 내가 망쳤어. 그래도 너만은 날 버리지 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도 결국 누군가의 딸이었을 테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을 테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마르고 차가운 손끝이 내 손 안에서 떨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함께 있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들 앞에서 다시 피아노를 연주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내 과거를 완전히 마주하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음악회 준비에 더욱 몰두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나도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더는 필요치 않았다.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인사였을 뿐이다. 음악회 당일 공연장은 작은 학교 강당을 개조한 곳이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내 젊은 날을 떠올렸다. 불안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희망이 뒤섞였던 그 시절.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평온함을 주고 싶었다. 무대에 오른 순간 조명이 켜지고 첫 음이 울렸다. 아이들은 내 지휘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곡들을 하나씩 연주해 나갔다. 때로는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서로를 보며 웃기도 했지만 그 모든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한 곡은 내가 직접 편곡한 동요였다. 그 곡을 연주할 때 나는 문득 창가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흰 모자를 쓴 말라깽이 실루엣. 눈이 부셔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내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다. 시어머니였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뒤엉킨 축하의 순간에도 나는 창가를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다녀갔다는 흔적처럼 창문에는 흔들리는 커튼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커다란 것이 끝났다는 느낌. 복수도 이해도 아닌 그냥 하나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무대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내일도 아이들과의 수업을 준비할 것이다. 아이들의 음악은 여전히 서툴고 때론 삐걱거리지만 그 안에 숨은 순수함은 어떤 명연주보다 깊은 감동을 준다. 그 속에서 나는 과거를 놓고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무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며칠 뒤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를 뜯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자주 쓰던 단어들, 그리고 익숙한 말투.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작은 쉼터로 옮겼다고 했다. 하와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일까봐 그저 너의 연주를 보고 떠날 수 있어 다행이었어. 너는 진짜 음악가가 되었구나. 늘 건강하길. 편지를 쥔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다. 내 삶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가장 깊이 각인된 관계. 화해도 용서도 아닌 그저 정리된 채 지나가는 한 챕터. 나는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아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조용히 연주했다. 이 곡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내 마음의 노래였다. 그 후로도 나는 아이들과의 수업을 이어갔다. 이제 그들은 나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인생을 함께 나누는 어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큰 동서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결국 본토로 돌아갔고 남편과도 이혼한 상태였다. 하와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의 근황을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집은 저주받은 것처럼 아무도 오래 머무르지 않더라. 나에게도 그 집은 상처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왔기에. 한참 후 아이들의 발표회에서 한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아이가요. 선생님 수업 덕분에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집에서도 피아노 앞에서 자주 웃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나는 오래도록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결국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이곳 하와이의 삶에 스며들었다.
익숙하지 않던 습한 공기와 강한 햇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걸음까지. 언젠가부터 이곳이 내 집 같았다. 음악 교실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왔다. 또 다른 학부모들이 나를 믿고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고, 작은 수업은 점점 커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갔다. 나는 매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피아노 앞에 앉으며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라나길,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무렵 나는 종종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다. 해변에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흩어지듯 가슴속 응어리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늘 가던 길을 따라 걸었고 모래사장을 걷다가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어떤 낯익은 이름을 들었다. 은정 씨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니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다. 남편이었다. 아니, 전 남편.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시간은 그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다. 수척해진 얼굴, 엷은 눈빛.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기 전에 나도 모르게 두 걸음 물러섰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와서 미안해요. 그냥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떠나셨다고 들었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안부를 전하러 온 것인지. 나는 그를 용서할 마음도 다시 묻고 싶은 질문도 없었다. 다만 지금의 내 삶에 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잘 지내요. 아이들 가르치며 하루하루 바쁘게. 그게 다예요. 짧은 대답을 남기고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뒤에서 나를 부르진 않았다. 우리 사이엔 이미 끝이란 이름의 선이 그어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와의 짧은 재회를 곱씹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모든 음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다. 나는 그 다리 위에서 지금의 나를 연주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 남편과의 재회 이후 며칠간은 잠을 설쳤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때로는 가장 진한 감정이 음악을 통해 정화되기도 하니까. 며칠 뒤 음악 교실에 새로운 아이가 등록되었다. 이름은 세라.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적었고 처음엔 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최근에 가족 안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했고 아이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세라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마치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녀를 조금 더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애썼다. 한음 한음 피아노의 울림을 통해 마음을 여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감동이었다. 한 달이 흐르고 세라는 처음으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쳐도 돼요? 그 목소리는 마치 빛이 스며드는 듯한 작은 기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서툰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성껏 연주를 시작했다. 그 소리는 결코 완벽하진 않았지만 무너진 마음 위에 쌓이는 첫 벽돌 같았다. 세라의 어머니는 종종 내게 말했다. 요즘 아이가 집에서도 웃어요. 밤마다 피아노 연습도 하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 상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곳 하와이에서 단순히 도망쳐온 사람이 아니었다. 상처를 견디고 그것을 음악이라는 도구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음악 교실 뒤편의 작은 방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준 화분, 작은 스탠드, 그리고 아직 다 쓰지 못한 악보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증오의 상징이 아닌
기억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나의 음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하와이의 계절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계절을 읽는다. 세라처럼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 내겐 그것이 봄이었다. 누군가가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땐 여름이었고 누군가가 조용히 울음을 참지 않고 내게 안겨올 때는 가을 같았다. 그리고 이별이 찾아오는 순간 비로소 겨울이었다. 어느 날 음악 교실에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고도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제 조카가 여기서 피아노를 배웠다더군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교실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했다. 사실은 시어머니의 막내 동생입니다. 은정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생전에. 병원에서도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진 않았어요. 다만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시어머니의 동생이 이 먼 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에,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이제야 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작은 손거울,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악보. 그 악보는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듀엣 곡이었다. 그날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했던, 눈물로 마무리되었던 그 연주. 나는 악보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색이 발에 있었지만 음표 하나하나는 선명했다. 그리고 악보 맨 끝에 연필로 적힌 작은 문장이 있었다. 나중에라도 이 곡을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음악처럼 얽히고 설켜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날 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 악보를 펼쳤다. 이번엔 혼자였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함께 건반을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정성껏 연주를 시작했다. 그 연주는 나 혼자만의 화해이자 이별이자 용서였다. 그 연주 이후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피아노 위에 올려둔 악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의 울림은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용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음악 교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발표회를 열고 싶다고 한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음악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각자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고 짧은 무대의 뒤편에서 순서를 정하며 연습을 이어갔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나는 그 반짝임에 힘을 얻었다. 행사 당일 마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실을 가득 메웠다. 세라는 그날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제가 준비한 곡은 선생님이 어젯밤에 치신 그 곡이에요.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뻐서 문틈 사이로 들었어요. 꼭 치고 싶었어요. 세라는 조용히 건반 앞에 앉았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다. 그 곡은 나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곡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그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했던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걸 막지 않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을 다시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다가왔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와이에 살던 이웃이었고 예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았다. 그분 여기서 꽤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비록 성격이 강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늘 자신을 희생했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 곡의 뒷부분을 새롭게 편곡해 보았다.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세라까지. 세 세대의 감정이 녹아든 하나의 멜로디. 그렇게 음악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다. 피아노 교실의 발표회 이후 나는 아이들과의 수업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다. 단순한 연주 실력 향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고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 그렇게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갔다. 그 즈음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자선음악회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과연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동안 아이들의 무대 뒤에서만 있었던 나였다. 그러나 세라가 말했다. 선생님도 무대에 나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결국 그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악보를 꺼내고 손끝을 풀고 호흡을 조율하며 잊고 있던 감각들을 되살렸다. 무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음악회 당일 나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검은 원피스를 입었다. 리허설을 마친 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전 남편이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하와이에서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용기 냈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말로도 풀 수 없었던 감정들이 서로의 눈빛에서 잠시 흐른 듯 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 당신 시어머니 말이야. 나중에 나한테 그랬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였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시어머니가 남긴 짧은 고백은 마치 오래된 사과 같았다.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적실 수 있는. 무대에 오르기 전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다. 피아노는 어김없이 울렸고 나는 그 울림 속에서 과거와 현재, 원망과 이해, 모든 것을 녹여내려 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닌 공감의 박수였다. 나는 무대 뒤로 내려오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이곳에 잘 왔구나. 나는 정말로 치유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세라는 내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피아노처럼 조용하지만 울림이 있는 사람. 나는 미소 지으며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노인회관을 찾아가 피아노를 연주했다. 특별한 곡은 아니었다. 모두가 아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옛 가요나 클래식 곡들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음악은 우리를 묶는 끈이 되었다. 그날따라 회관엔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연주가 끝나자 천천히 손을 들었다. 혹시 당신이 그 젊은 선생이요? 그 옛날 피아노 치던 그분 며느리? 나는 놀라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녀는 예전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라고 했다. 옛날에는 자주 둘이 함께 음악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합창도 같이 했었다고.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 시어머니 말이요.
죽기 전날 나한테 편지를 맡기더라고. 나중에 당신이 진짜 이곳에 와서 살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그걸 이제야 꺼내게 되네요.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필체로 써 내려간 편지가 있었다. 미안했다. 너를 너무 미워해서 결국 내가 널 떠나보내게 됐구나. 나는 어쩌면 너에게 나와 같은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날 네가 울며 피아노를 치던 밤, 사실 나는 방 안에 있었다. 문을 열 수 없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말하고 싶다. 너를 인정하고 싶었다는 걸. 그리고 네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눈물이 봉투를 적셨다. 그녀는 결국 알고 있었다. 내가 떠나기 전 피아노를 두드리며 쏟아낸 내 감정을. 나는 노부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 사람, 당신이 다시 음악 시작했다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피아노 곁을 못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편지 한 장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매듭을 천천히 풀어줬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느끼며. 그날 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편지 속의 그 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곡을 연주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그 곡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편지를 읽은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편지는 단순한 용서의 증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오랜 시간 억눌렀던 미움과 후회를 내려놓게 되었다. 며칠 후 세라는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주해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나는 세라와 함께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엔 작고 조심스러운 음이었지만 점점 리듬이 살아나고 화음이 겹쳐지며 피아노 위에 이야기 하나가 펼쳐졌다. 아이들의 눈빛, 부모들의 미소,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시어머니의 환영까지.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행사가 끝난 뒤 학교의 젊은 교사가 다가왔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음악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됐어요. 특히 어떤 아이는 이 연주를 들은 뒤로 말문을 텄대요.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꼭 나도 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놀라며 그의 말을 들었다. 단지 하나의 연주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내가 한때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음악이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를 펼쳐 들고 피아노 옆에 앉았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내게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왜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는지를. 돈도 집도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다. 나를 싫어하던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흔적을 껴안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녀는 생전에 그런 말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야 내게 그 선물을 건넸던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내 음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방학을 앞두고 들떠 있었고 나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 피아노 캠프를 기획하고 있었다. 작은 콘서트와 그림책 음악극,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합주 시간까지 포함한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엔 몇 명의 아이들만 참가하겠지 싶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이 이어졌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 중심엔 세라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늘 말없이 내 수업을 바라보곤 했는데
어느 날 내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요즘 웃어요. 그전엔 학교 끝나면 말도 없고 혼자 방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피아노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피아노를 가르쳤을 뿐인데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이 그 무엇보다 기뻤다. 그리고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이곳에서 다시 가족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지쳐 보였고 손에 들린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안에는 한국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건 당신 몫이야. 그동안 내 어머니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 이제라도 갚고 싶었어. 나는 가만히 그 서류를 내려다봤다. 마음 한편이 복잡했다. 한때는 나를 외면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침묵이 내 고통을 외면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이 문서는 사과 이상의 의미처럼 다가왔다. 나는 결국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짓고 있어. 그 과거는 이미 내 안에서 정리됐어요. 이제 나에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엔 무거운 후회와 동시에 어쩌면 해방감 같은 게 엿보였다. 나 역시 그랬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감정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작은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당신도 두려웠던 거죠. 가족이 깨질까봐, 내 자리가 당신 자리를 뺏을까봐. 그 모든 걸 용서할게요. 고맙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내 마음은 바람결처럼 가벼워졌다. 그리고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의 첫날이었다. 여름 캠프 첫날,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교실로 들어왔다. 한 손엔 도시락, 다른 손엔 악보를 꼭 쥐고 말이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내가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연습이 끝난 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 점심을 먹었다.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식을 나누며 아이들은 서로를 친구라 불렀다. 이 작은 음악회가 단지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음을 느꼈다. 캠프 마지막 날 부모님들을 초청해 작은 공연을 열기로 했다. 아이들은 연주할 곡을 정하고 의상을 고르고 무대 인사 연습까지 스스로 해냈다. 나는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반주를 맡기로 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아이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연주할 때마다 객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세라는 직접 작곡한 짧은 곡을 연주했다. 그 곡은 시종일관 따뜻하고 밝았고 나는 왠지 모를 뭉클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이장이 무대에 올라 내게 상장을 건넸다. 그것은 마을 문화 공로상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준 건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죠.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사이로 전 남편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멀리서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마저도 지금의 나를 만든 일부였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끝에 닿는 건반은 따뜻했고 그 소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 부모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의 기억이 이 건반에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곡을 녹음했다. 그리고 USB에 담아 마을 도서관 음악 코너에 기증했다. 제목은 하와이 어머니의 집. 내 삶의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웠던 여정을 그렇게 남겨두었다.
내일이면 여름이 깊어지고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떠나겠지만 이곳의 피아노는 계속 울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아이들을 맞이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나는 피아노 수업을 잠시 쉬기로 했다. 여름 캠프 이후 내 마음에도 새로운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아이들 역시 이해해 줬다. 나는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내 삶의 조각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책방 앞을 지나가다 한 권의 낡은 악보집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기억의 노래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책방 주인은 오래전부터 그 악보집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며 그냥 가져가라 했다. 집에 돌아와 악보를 펼치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랑은 이해보다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글귀를 가만히 읽으며 시어머니가 평생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넨 적 없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책임감과 외로운 사랑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마을회관에 초청받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엔 아이들이 아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내 옆에는 자연스레 그들이 앉았고 옛 추억을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음을 나눴다. 연주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 음악은요, 사람 마음을 열게 해요. 그게 참 큰 재주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음악이란 결국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방식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오래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있었다. 자식들 얘기, 남편과의 기억, 그리고 그 며느리에 대한 짧은 문장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 가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녀가 이 집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주지 못한 사랑, 이 집이 대신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눈물이 났다. 용서란 어쩌면 나만의 몫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날 밀어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피아노 곡으로 남기기로 했다. 제목은 단 하나. 그녀의 방에서 들려온 첫 번째 노래. 하와이의 노을 아래 창문을 열면 그 노래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수많은 목소리가 살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미안함, 나의 후회,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를 스쳐간 수많은 날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진짜 가족이란 때로는 피보다 진한 기억과 미움 너머의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는다. 말 대신 건반 위로 조용히 내 마음을 얹으며. 그녀는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공기, 낯선 사람. 그러나 더 낯설었던 건 이미 세상을 등진 시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그 존재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롯이 혼자 남겨진 채 식사를 준비하고 먼지를 닦고 피아노를 열었을 때마다 과거의 숨결이 문틈으로 스며들 듯 다가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서툴게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건 미움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안타까움과 용서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아노 건반, 매일 울리는 그 소리 속엔 수많은 감정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용서, 끝내 꺼내지 못한 진심, 그리고 어쩌면 서로가 몰랐던 작은 애정의 조각들까지. 사람은 이해보다 오해로 더 많이 울고 용서보다 미움으로 더 쉽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야 알게 되죠.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용서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껴안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와이의 어느 작은 집 창문 너머에선 오래된 피아노의 따뜻한 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노래처럼 말이죠.